3부에서 가끔 우리는 그 어떤 저항이나 무거운 감정 없이도 사랑을 돌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누군가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경우에 우리는 오히려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냉담해진다. 우리는 믿음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놀라울 정도로 부주의하다. 그러나 누군가 그 믿음을 깨려고 한다면 우리는 통념에 어긋난 열정으로 가득 찬다. 분명한 것은 사상 자체가 우리에게 소중해서가 아니다. 위협을 받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이기 때문이다. 3부에서 원하는 대로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은 1장에 논쟁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제1차 세계대전의 막을 내린 직후에 나는 런던에서 보낸 오늘날 밤에 매우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 당시 나는 로스 스미스 경의 매니저였다. 전쟁 동안에 팔레스타인에서 명사수로 활약한 로스 경은 평화가 찾아오기면서 꽤 30일 만에 지구 한 바퀴를 비행하며 사람들은 놀라게 했다. 그 누구도 시도한 적이 없는 일이었기에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다. 호주 정부는 그에게 $50,000의 포상을 내렸고 영국왕은 기사자기를 수여했다. 그리고 한동안 그는 영국 국기가 불러기는 모든 영토에서 가장 많이 화두에 오르는 인물이 되었다. 어느 저녁 나는 로스 경의 축하연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저녁 식사 동안에 내 옆에 앉은 남자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는 도중에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했다. 계획은 인간의 세우지만 그 계획은 신의 손을 통해서 완성된다. 그 사람은 그 구절이 성경에 등장한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였다. 그리고 나는 한치 의심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사람들의 환심을 얻고 너의 울음을 뽐내기 위해서 그의 실수를 정정해 주었다. 아무도 청하거나 원하지 않은 지적이었다. 남자는 자신의 견해를 고수했다. 뭐라고요? 셰익스피어라고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 구절은 성경에 등장합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요. 그 남자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었더라면 내 오른쪽에 오래된 친구인 프랭크 가먼드가 앉아 있었다. 가먼드는 오랜 시간 동안 셰익스피어를 연구해온 사람이었기에 그 남자와 나는 가먼드에게 심판을 내려달라고 했다. 우리의 아이들은 가먼드는 식탁 밑으로 네 발을 툭 치고는 이렇게 말했다. 에이, 자네가 틀렸어. 저 신서물이 맞네. 그건 성경 구절이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가먼드에게 말했다. 프랭크, 그 구절이 셰익스피어에 나온다는 것을 자네도 알지 않았나? 그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맞네. 당연히 알고 있지. 햄릿 5장 2막이라네. 하지만 파티에 초대해 간 것이지 않나? 누가 들려다가 증명해서 뭘 하겠나? 그러면 그 남자는 자네를 좋아하겠나? 그가 자네에게 의의를 물은 것도 아닌데 왜 논쟁을 하려고 하나? 싸울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항상 예리한 칼날을 조심하게. 그 친구는 더는 세상에 없지만은 그가 나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여전히 남아있다. 나에게는 그 교훈이 몹시도 필요했다. 나는 상습적인 논쟁가였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나는 형과 함께 은하수 아래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대학에 가서는 논리학과 논쟁을 배웠고 토론대회에 참가했다. 게다가 나는 미주리지 출신이었고 나에게는 논쟁을 등시하는 피가 흘렀다. 나중에 나는 뉴욕에서 토론과 논쟁을 가르쳤다. 그리고 인정하기 창피한 사실이지만 이 주제에 관한 책을 쓸 계획도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수많은 논쟁을 기울여 듣고 비판도 하며 결과를 관찰했다. 그 결과로 나는 세상에서 논쟁에서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바로 논쟁 자체를 피하는 것이다. 독서와 지진을 피하듯이 논쟁을 피해라. 일에 9명은 논쟁이 끝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이 맞았다는 확신을 더 굳힌 상태가 된다. 논쟁은 이길 수 없다. 논쟁에서 진다면 지는 것이고 이긴다고 해도 지는 것이다. 왜일까? 다른 사람과의 말싸움에서 이기고 그를 비난하며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고 치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당신의 기분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어떨까? 그는 열등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당신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그는 당신의 승리에 분개할 것이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설득당한 사람은 자신의 견해를 고수할 것이다. 펜무추얼 생명보험에서는
영어 사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을 지키도록 했다. 논쟁하지 마라. 몇 년에 페트리 오헤어가 내 수업에 참여했다. 가방끈이 짧았지만 그는 정말이지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한때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판매 일에 뛰어들었으나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하나님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가 물건을 사람들과 끊임없이 다투고 그들의 역대감을 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만일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그가 판매하는 트럭을 두고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말을 한다면 패트릭은 화를 내며 당장 명사를 쳐버리고 하는 것이다. 패트릭은 당시 많은 논쟁에서 이겼다. 훗날에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사무실 나가며 자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서 그르쳐 적군. 물론 한서 그르쳐 정군 같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팔지 못했답니다. 내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패트릭 J.O.헤어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에게 말 자체를 참고 말싸움을 피하는 법을 훈련시켜야 했다. 오헤어는 뉴욕 화이트 자동회사의 스타 영업사원으로 거듭났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는 직접 그 비결을 알려주었다. 고객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뭐? 화이트 트럭? 그거는 별로네. 그냥 저도 싫어. 나는 비사스 트럭을 살 거야.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사의 트럭도 좋은 트럭이죠. 비사의 트럭을 사면은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훌륭한 회사에서 만들고 파는 사람들도 훌륭하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논쟁을 펼칠 거리가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그가 비사 트럭이 좋다고 했고 내가 그에 동의했는데 뭐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종일 그저 트럭이 좋네라고 외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비사 트럭 이야기는 접어두고 화이트 트럭이 가진 장점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그런 지적에 얼굴이 시버거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비서를 곧장 비판했는데 그러면 갈수록 고객은 비서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논쟁이 이어질수록 고객은 점점 더 경쟁사의 제품 쪽으로 마음이 기울곤 했죠.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제가 어떻게 물건을 팔았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저는 싸움과 논쟁으로 수년을 잃어버렸어요. 입을 다문 뒤로는 손해를 보지 않게 되었죠. 현명한 의인이었던 벤저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말하고 했다. 만일 당신이 논쟁하고 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반박한다면 때때로 승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상대의 호의를 살 수 없다는 점에서 그것은 공고한 승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 당신을 위해서 생각해보라. 학문적이고 극적인 승리를 원하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호의인가? 모두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오서던 트랜스 크립트는 다음과 같은 우스꽝스러운 시를 실은 적이 있다. 여기 윌리엄 제이가 잠들다. 그는 자신이 옳음을 수정하다 죽었다. 옳았다. 정말로 옳았다. 사는 동안만큼은. 하지만 지금 그는 여기 누워있다.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당신이 옳았을 수도 있다. 정말로 옳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돌리고자 한다면 그 사실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으로 있던 시절의 재무장관을 지낸 윌리엄 G. 맥아더는 이렇게 말했다. 무지한 자를 논쟁으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의 정치를 하며 얻은 교훈이었다. 맥아더의 무지한 자는 너무 부드러운 표현이다. 내 경험에 따르면 이것은 지적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말싸움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세무사인 브래들리 파선스는 1시간째 정부 세무조사원과 입수림을 하며 논쟁을 펼치고 있었다. 문제는 $9,000에 달하는 항목 때문이었다. 파선스는 그것이 악성 부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무 대상이 아니며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사관은 반박했다. 악성 부채라니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파선스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했다. 그 조사관은 차갑고 거만하고 고집이 셌습니다. 근거도 사실도 그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논쟁을 이어갈수록 그는 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주제를 바꿔 그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려야 하는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들에 비하면 이 사안은 하찮은 것이겠죠. 나는 가서 제도를 독학으로 익혔습니다. 내 지식은 기껏해야 책에서 얻은 것이지만 당신의 지식은 최전선에서 경험으로 쌓은 것이겠죠. 나는 때대로 당신 같은 직업을 가졌으면 어떨까 생각하기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내가 한 칭찬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서원은 자세를 고쳐 앉더니 상체를 뒤로 젖히고는 자신의 증례근에서 한참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밝혀낸 이해를 기발한 사기 행동에 관해서도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말투가 점점 친근해지더니 그는 곧 자녀들의 연에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리를 떠나기 전에 내 문제를 추후에 다시 검토해 본 뒤에 며칠 뒤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에 그가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와 내가 요구한 대로 소득 신고를 진행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무조사원의 이야기는 인간의 나약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다. 그는 대접을 받고 싶어했다. 파사드가 그와 계속해서 본 논쟁을 벌였다면 그는 대접을 받기 위해서도 크게 본인의 주장을 펼쳐 권위를 보여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파사드가 그를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자 논쟁이 중단되었고 자존감이 북돋아진 그는 화의적이며 진실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다. 증거를 끝낼 수 있는 것은 증거가 아닌 사랑이다. 그리고 오해는 논쟁이 아닌 기야, 예교, 화해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살피고자 하는 공감 욕구를 통해서만 끝낼 수 있다. 우리 그는 한 젊은 장교를 질책한 적이 있다. 그 장교와 동료와 격렬한 논쟁을 일으키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최순의 삶을 살고자 한 사람이라는 사소한 논쟁에 빼앗길 시간이 없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감정이 상하거나 자제력을 잃을 여유는 더욱 없을 것이다. 동등한 소망이라면 큰 소원이라도 감사하라. 당신이 옳더라도 손해가 크지 않다면 그 또한 감사하라. 계획의 길을 내주고 물리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 이미 물린 일하면 길을 죽인다 해도 상처가 저절로 낫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논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피하는 것이다. 논쟁에서